대장님, 우리 아프리카 특집 시작하면서부터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이제 무거운 주제는 좀 약간 뒤로 미루고 제 1부의 주제인 아프리카의 역사 또 지역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직립보행의 그 인간의 이제 유골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루시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한마디로 인류의 고향이죠. 인류의 조상이 이제 탄생된 대륙으로 봅니다. 1974년도 도널드 존슨이라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에티오피아 아파라라는 지역에서 이게 발굴을 하다가 이제 발굴을 했죠. 이름이 루시인데 루시라는 그 이름이 나온 이유가 당시 발굴할 때 루시 인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이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조앤슨이라는 그 학자가 마치 이제 발굴하니까 루시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루시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죠. 이제 여자 이름입니다. 했고 이 비슷한 그 유인원의 이제 유골이 탄자니아도 발굴이 됐습니다. 탄자니아 이제 세렝게티 큰 초원이 있는데 그 초원 가는 길목에 올두바이라는 흙곡이 있는 흙곡. 그 흙극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골이 발굴됐습니다. 대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왜 이런 그 유골이 발굴이 됐냐, 그 이유가 이제 지질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대개 전 세계적으로 이 대륙이라는 것이 막 변동이 참 심했는데 아프리카 대륙은 변동이 별로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층이 잘 보존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골이 발굴이 됐다. 그리고 이 발굴된 루시라는 유인원은 이게 동물과 침팬지하고 인간의 한 중간 단계로 되게 보죠. 그런데 되게 이게 한 320만 년 정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0만 년 동안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인류가 발전을 해오면서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게 이제 이름이 또 현생 인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는 유골이 발견됐다. 그런 의미는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인류가 시작돼가지고 쭉 그 옆으로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구 나이가 한 50억 대고요. 인류가 출현한 것이 한 320만 년 전이 되고, 그다음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이 한 20만 년 전이 된다. 그러다가 이제 한 6만 년 전부터 이게 인류가 이렇게 다른 대륙으로 이동을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DNA 조사를 해본 결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되게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가 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그래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다 쪼각쪼각 모아서 하나에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세렝게티 초원 비슷하더라. 다시 말해서 천국이란 뜻은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동물이 있고 평화롭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천국이 아니겠냐. 한국처럼 강남에 아파트가 많고 뉴욕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그게 천국이 아니고 이 아프리카의 하나의 모습,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DNA 유전자 속에 이 아프리카 모습이 각인돼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덴의 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지금 현재 그 이라크 내에 이 큰 강 두 개의 강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는 그 부근이다. 그 말은 우리가 보통 이라크나 중동 이야기하면은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푸른 초원의 낙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은 아프리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형이나 기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말씀 나왔지만은 아프리카 대륙이 하도 크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모습들이 또 이거저거 또 이게 다르고 다양해서 하나의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아프리카를 어떻게 보면 약간 구별해 가지고
지역적인 특성을 만든다면은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특성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아프리카 대륙 한마디로 뭐 이게 뭐 특성을 부여하기 참 힘들죠. 저는 아프리카 대륙을 한다면 그냥 무지개 대륙이 아니겠냐. 색깔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대표적인 과일인 바나나나 망고 그런 그 나무 잎을 보게 되면 아주 컬러가 다양하죠. 사람들도 여러 뭐한 2,000개 부족들, 그다음에 뭐 2,000개의 언어들 이런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무지개 같은 공동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저는 한마디로 말하고 싶고요. 아프리카는 큰 대륙입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나라가 한 55개 국가가 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가 이제 이 세계 5개 대륙 중에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육지 한 2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한 13억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도 한 16%를 차지를 하죠. 근데 이 아프리카가 이제 다양합니다. 기후적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이제 유엔이라든가 이제 아프리카 연합에서 구분을 할 때 동부, 서부, 북부, 중부, 남부 5개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상황 이야기하면 아프리카는 이제 구대륙이죠. 신대륙은 아닙니다. 아니고 신대륙이라는 말은 15세기 이후에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남미 북미를 이제 발견했을 때 생긴 명칭이 되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또 유럽의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프리카가 지리적으로 유럽에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그러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지역적인 구분을 하셨습니다만 북부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프리카라고 불리기는 조금은 그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집트가 이제 아프리카 일단 대륙에 속해 있지만은 뭐 그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인데 이게 아프리카 문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아프리카가 이게 사하라 이남하고 사하라 이북은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대개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뭐 한 5개나 6개 되죠. 이집트, 리비아, 그 다음에 모로코, 알제리, 한 5개, 6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하라 사막을 긴거리 해서 사하라 이남을 갖다가 이제 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흑인 아프리카라고 부릅니다. 이 북아프리카와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큰 차이점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이제 인종이 흑인입니다. 흑인이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아프리카는 대개 이제 백인이죠. 이게 아랍 쪽입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는 종교적으로 이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개 북아프리카하고 이제 사하라 이남은 너무나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라고 부를 때 대개 어떤 사람은 그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만 이게 진짜 아프리카다. 그 다음에 북부 아프리카는 이게 중동 지역이다. 이슬람이 강하고, 그 다음에 아랍 세력이 아랍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메나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북부 아프리카와 이제 중동을 합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그게 뭐 아프리카 문명이냐, 그 다음에 중동 문명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면 하나, 인류의 문명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기원전 한 3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죠, 발생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집트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있고, 중국의 항아 문명이 있죠. 이게 이제 지중해 근처에 있는 이 두 문명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피라미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핑크스도 있고, 아주 문화가 일찍이 발전을 했죠. 이 아프리카 중에도 특히 이제 이집트가 문명이 발전한 이유가 잘 아다시피 나일강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일강이 한 6,450km 되죠.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제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를 하나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기독교라든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도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나일강이 상당히 이제 긴 강으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쭉 가면은 에티오피아 지금의 이제 뭐 우간다나 말라위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집트 문명이 이제 그 동쪽 거기 이디오피아까지는 이제 쭉 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권역처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 사막을 못 넘어갔죠. 되게 이제 이집트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 이제 지금의 수단입니다. 수단. 아까처럼 청나일강과 백나일강이 만나는 곳이 수단의 수도인 카르툼입니다. 카르툼이 유명한 하나 옛날부터 이제 경유 도시로서 발전을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 사막 때문에 이렇게 이집트 문명이 확산이 안 됐죠. 확산이 안 됐고 대신에 그러면 사하라 사막을 넘어가서 문화를 전달했던 민족이 누구냐 하면 베르베르 쪽입니다. 네. 지금의 이제 모로코. 예, 그렇죠. 유목민이죠. 그 베르베르족들이 이제 사하라 사막을 넘으면서 무역을 함으로써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되고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왜 그러면 강대국이 안 됐냐? 왜 이집트가 이제 세계 문명이 되면서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상당히 제국으로 발전을 못했습니다. 고대에는 크게 발전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드는 이유가 대부분 이유가 이제 이집트는 이제 사막이고요. 나무가 없습니다. 큰 나무가 없다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야 배를 만드는데 배를 만들어야 지중해를 진출해서 이게 다른 나라로 이제 식민지를 삼을 수가 있는데 큰 배를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쉽게 고대 로마 제국이라든가 중세는 비잔틴 제국, 그 다음에 근대에는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지리적 여건이 한 나라의 발전을 제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이 바로 이제 북부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하라 사막 그 이남의 아프리카를 구분짓는 하나의 그런 이제 지리적인 경계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면은 북부 아프리카는 이제 지중해 문화권,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름대로의 문명이 이제 되고 국가라는 그런 공동체의 형성도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하라 이남의 그쪽에서는 고대라든가 어떻게 보면 중세 유럽인들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침탈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부족 같은가 뭐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하라 이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집트 지역하고 이제 특히 구별되는 것이 이 나일강이 있음으로써 이제 옥토지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농산물이 이제 풍부해지고 밀, 옥수수가 재배가 됨으로써 그게 이제 인구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때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한 100만 명 정도 인구가 있는 걸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제국화 될 수가 있었는데 사하라 이남에서는 대개 부족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아까처럼 고온이고 열대우림이 많아서 전염병이 많습니다. 많아서 대개 한 몇백 명 정도의 부족 중심으로 이러한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한 몇천 개 정도 존립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부족끼리 뭉쳐서 부족 연맹체까지는 발전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국가로서 수만 명이 사는 국가로까지는 발전을 못했다. 그래서 부족 연맹체나 부족 국가로서의 이게 형성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근대 국가로서의 그런 모양은 못 띠지만은 그래도 제국도 있었고 뭐 송가이 제국이라든가 아산티 제국이라든가 그런 제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제국이 존재했다는 건 추정은 되는데 문자로 기록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참 발굴하기가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사하라 이남에도 훌륭한 문화라든가 독창적인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게 추정만 하지 뭐 유력은 남아 있습니다. 있지만 정확한 규모라든가 그런 걸 문자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대사님 저서에도 이제 나왔지만은 그 황금이 많이 나는 뭐 기니 뭔가요? 거기 해가지고 하나의 그 제국이 형성됐다. 그래가지고 그 황금 때문에 황금 의자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 그런 게 또 있습니다만은.
예, 그 이제 가나라는 이제 나라 이야기입니다. 가나가 옛날에 이제 거기가 이거 이 황금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예. 중세 서문입니다. 이제 황금나무가 이제 자라면서 거기서 이제 나무에서 황금을 딴다는 그런 이제 소문이 있을 정도로 가나에서 황금이 많이 났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이 가나라든가 이쪽 대서양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뭐 상아라든가 그다음에 노예, 그다음에 뭐 황금, 그다음에 후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생산이 되면서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과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동부, 북부, 그리고 사하라 사막 근처 상당 부분에 걸쳐가지고 이슬람이 아직도 이제 종교로서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랍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슬람이 이제 태동되는 게 17세기 이제 7세기 중반 정도.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그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쪽으로, 물론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수단 그리고 남쪽으로 동부 쪽을 이제 주로 이슬람 아랍 세계가 아랍인들이 와서 교역을 시작하고 문명을 전파를 하고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예, 이제 이슬람을 이제 창시한 분이 이제 무하메드 아라비아 반도의 출신이죠.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게 한 7세기죠. 바로 이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북아프리카입니다. 조그마한 시나이 반도도 있고요. 홍해를 통해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인접돼 있죠.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로 이제 7세기에 이슬람 이 군대들이 이제 진출을 해서 이집트를 장악을 합니다. 그게 648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이어서 이제 알제리, 모로코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스페인까지 이제 일부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북아프리카가 한 8세기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이슬람화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화의 좀 적극적인 동기가 된 게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약 100만 명의 아랍인들이 이제 북아프리카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제 상층, 지도층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랍어가 이제 학습화되고 이슬람도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개 북아프리카는 거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랍어 국가죠.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을 이제 국교로 되게 신봉한 나라를 이제 아랍 국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랍인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동부 쪽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탄자니아 계셨던 탄자니아까지 거의 이슬람 영향권 하에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동부 그 밑에까지 그렇게 쭉 내려왔던 그런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인들이 진출한 거는 이제 이슬람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그 배를 타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제 동아프리카까지 왕래를 했습니다. 무역풍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봄인가 되면 이제 바람이 불어서 딱 배가 도착하는 데가 동아프리카의 케냐라든가 탄자니아 연안 지역입니다. 거기 있다가 또 한 가을쯤 되면 바람이 반대로 분대요. 그러면 또 거기서 물건을 싣고 다시 이제 이 아라비아 돌아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랍하고 관계가 이제 좀 있었죠. 한 3세기. 그러다가 7, 8세기에 이제 이슬람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아랍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이슬람이 확산이 됐는데,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확산된 것은 정복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됐다 그러면, 동아프리카라든가 서아프리카 지역의 나이지리아 같은데 그 이슬람의 확산은 무역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복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그게 무역이라든가 이제 아랍 상인들이 이슬람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된 계기가 돼서 지금 동아프리카 쪽은 퍼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랍의 상인들이 그런 무역 행위를 하면서 이슬람도 전파되고 아랍의 문명도 전파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아랍 상인들이 주로 그 교역을 했던 그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랍에서 인기 있었던 것들이 상아, 그 다음에 이제 금, 그 다음에 노예였습니다. 노예까지. 예, 그때 한
3, 4세기 전부터 이미 노예 무역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도 중요한 물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아가 왜 그 아랍인들에 뭐 많이 수요가 있었냐? 그게 이제 아랍인들은 되게 칼을 차고 다닌다 그럽니다. 이제 칼잡이로서 아주 상아가 칼의 손잡이. 예. 왜냐면 그게 칼잡이에 상아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귀족들, 아주 뭐 좀 권력 있는 분들의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상아가 또 단단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주 강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용품으로 사용이 됐다 그러고요. 뭐 검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위에서 이 아랍 지도층에서 많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입니다. 이 노예를 이제 잡아가서 팔았죠. 네. 그래서 이 아랍인들이 상당히 노예 무역에 일찍이 종사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노예 무역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뿌리가 좀 깊네요. 오래됐고. 예. 근데 뭐 또 이게 그 아프리카 쪽에서 아랍을 통해 가지고 전파된 물품 중에 커피가 있죠. 커피는 원래 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까? 이 커피에 이제 기원을 두고 많이 이렇게 이제 다투는데요. 되게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에서 커피가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면 그 커피가 뭐 알다시피 그때는 이 기호식품부터 한 식량이었대요. 뭐 커피하고 한 동물성 기름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에티오피아 고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학생이 어떻게 됐냐 하면 예멘으로 갑니다. 예멘 지역으로 갔다가 예멘에서 거기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그다음에 오스만 터키 제국 때는 이제 터키 학생이 되고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이제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다음에 유럽의 이제 이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 팽창을 할 때 그 커피 나무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남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피의 이제 기원은 에티오피아인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지금 뭐 잘 아다시피 뭐 커피 생산이 많은 나라는 우간다, 뭐 탄자니아, 케냐 아주 중요한 농산품 수출품입니다. 아프리카에.